안녕하십니까? 캉스피치 강병훈입니다. 저는 버벅대는 습관을 치유하기 위해서 날마다 5분 이상 말하기 연습하는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의 매일매일의 놀라운 발전을 지켜봐 주세요. 인천 2호선 석바위 시장역 2번 출구 동강숯불 민물장어를 많이 많이 애용해 주세요. 오늘은 작가 홍세화 선생의 에세이 세네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가른다 의 초반부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개성인가 유행인가? 파리는 유행의 도시? 눈이 마음의 창이라면 옷차림은 몸가짐의 창이다. 눈빛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옷차림으로 그 사람의 몸가짐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우리들은 옷차림을 통하여 그 사람의 몸가짐뿐만 아니라 마음가짐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다. 파리에는 온갖 옷차림이 항상 공존한다. 개성이 다르고 미에 대한 감각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에게만 어울리는 자기만의 옷맵시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파리에 온 한국 여성 중에 옷차림이 유행의 도시라더니 옷차림이 제멋대로이고 후줄근하니 형편없다 고 말하는 사람을 종종 말하게 된다. 이는 옷과 그 옷을 입은 사람의 어울림을 보는 눈이 없어서 나온 평가에 지나지 않는다. 옷만 볼 뿐 옷의 주인을 보지 않으니 앙상블 조화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한국에선 기이한 옷차림이나 기이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개성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같다. 이는 잘못된 인식이다. 기이한 것은 기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개성은 자기가 있고 그 바탕 위에 그 나름의 생활 철학이 있어야 한다. 파리의 유행과 서울의 유행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자기가 있고 없고와 생활 철학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서 온 것이다. 나는 한국 여성의 미를 감식해내는 능력이 태생적으로 프랑스 여성에 비해 뒤떨어진다고 보지 않는다. 뒤떨어지게 태어나지 않았는데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기 나름의 생활 철학 없이 줄곧 유행만을 바라보고 흉내내고 쫓아왔기 때문에 미적 감시관이 퇴화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대부분의 한국 여성들이 파리를 유행의 도시로 알고 있다. 그러나 파리는 한국에서 말하는 식의 유행의 도시가 아니다. 파리는 다만 새로운 스타일의 옷이 소개되는 곳일 뿐이다. 파리의 모든 여성에게 새로 나온 옷을 사입을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도 새로 나온 옷이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사입지 않는다. 또한 경제적 여유도 있고 또 자신과 어울린다고 판단되어도 서울이나 도쿄처럼 이 사람 저 사람이 모두 그 옷을 입으면 이것이 한국이나 일본에서 말하는 유행인데 절대로 입고 다니지 않는다. 유행이 지나 남들이 입지 않을 때를 위해 사두긴 하겠지만 말이다. 오치장도 결국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에가 말한 구별짓기, 즉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이기 위함인데 왜 남과 똑같은 오치장을 하겠는가? 그것은 메디오크르, 평범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나 할 일이고 스노브, 유행을 따르는 속물들이나 할 일이다. 이처럼 서울의 유행은 파리와 아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옷차림뿐만이 아니다. 똑같은 얼굴 화장과 그 위에 똑같은 머리 모양을 하고 있다. 머리칼 색깔은 원래 똑같은데 색깔을 바꾸면서까지 똑같이 하고 있다. 그 위에 성형수술까지 동원하여 얼굴을 똑같이 만들고 있다. 이런 한국 여성들을 보고 프랑스인들은 예쁜 인형 같다. 그러나 개성이 없다고 말할 것이다. 같은 말을 반복한 셈인데 인형 같다는 말에
이미 개성이 없다는 뜻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 말에는 비웃음이 들어있다. 그것도 아주 치명적인 비웃음이. 개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개성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 수 있지 않은가? 이 여자가 그 여자인가 저 여자인가? 실제로 한국의 젊은 여성들이 얼마나 똑같은 옷치장과 몸치장 그리고 얼굴치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형수술까지 똑같이 하고 있는지 나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에 한국 영화를 비디오로 보면서였다. 영화의 제목은 잊었는데 한석규 씨가 의사로 나오는 코미디물이었다. 가벼운 마음으로 비디오를 보기 시작했는데 곧 문제가 생겼다. 바람둥이 역할로 나온 한석규 씨의 상대로 나온 서너 명의 여성이 등장하는데 모두 한 사람 같고 누가 누구인지 도무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등장인물을 분간할 수 없으니 자연 이야기의 전개를 따라갈 수 없었다. 나는 함께 비디오를 보던 아내에게 연신 물었다. 이 여자가 아까 나왔던 그 여자인가? 하고. 아내는 같은 여성이어서인지 나보다는 좀 나았지만 그래도 이 여자가 그 여자인지 저 여자인지 긴가민가 하다고 했다. 겨우겨우 비디오를 끝까지 본 뒤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기가 막힌다고 해야 할지 참담하다고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내가 유럽 땅에 너무 오래 산 탓일까? 나는 프랑스에 처음 도착했을 때 프랑스인들을 쉽게 분간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나는 아시아인이 유럽인들을 분간하는 것보다 유럽인들이 아시아인들을 분간하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한다. 아시아인들의 생김이 평면적이고 눈동자와 머리카락 색깔이 똑같기 때문이다. 독일에 사는 교포 중에는 이 점을 이용하여 남의 여권을 가지고 여행한 사람도 꽤 많다고 들었다. 들킨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한다. 하긴 사진을 넣고 보면 남자는 모두 현상 수배 중인 간첩 같고 여자는 모두 현상 수배 중인 여간첩 같다. 그래서 오히려 더 다르게 보이도록 애써야 할 텐데 한국의 젊은 여성들은 서로 다투어 똑같은 모습이 되려고 노력과 돈과 시간을 들이고 있으니 나로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하여 이 여자가 그 여자인가 저 여자인가가 되었다. 이 일을 어찌할 것인가? 그런데 이 고민은 나만의 것은 아닌가 보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저승사자의 고충 이야기가 이 입에서 저 귀로 전해지고 있다. 20세기를 만나 하늘에 계신 저승사자는 무척이나 바빴다.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과 그들의 살아생전의 품행 성적표를 대조하여 천당으로 보낼지 지옥으로 보낼지 결정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니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단다. 한 차례 욕을 치는 뒤 휴, 이제 나를 좀 쉬어보자 했는데 이게 웬걸? 또 사람들이 마구 몰려오더란다. 그래서 또 정신없이 일을 치렀단다. 이렇게 1차 대전과 2차 대전으로 무지무지하게 바빴던 저승사자는 그 뒤에도 꼬레와 베트남을 비롯하여 이곳저곳에서 쉴 새 없이 찾아오는 사람들로 또 정신없이 보냈단다. 게다가 바다에 배 타고 나갔다가 찾아오는 사람, 히말라야에 올라갔다가 찾아오는 사람, 남극, 북극으로 간 사람, 공중으로 치솟았다가 찾아오는 사람들까지 일일이 챙기려다 보니 들이쉰 숨을 내뱉을 시간도 없었단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너무 바빠 쉴 틈이 없어서 그랬지 다른 고충이 생기리라곤 저승사자도 예상하지 못했다 한다. 체르노빌 터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모습이 너무 변형되어 성적표 대조가 거의 불가능하더란다. 그래도 저승사자의 타고난 능력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기억을 되살려 겨우겨우 처리하였단다. 그래서 다시 휴 하였는데 이게 웬 날벼락인가? 20세기가 끝나면서 저승사자는 드디어 기술적 실험을 스스로 선언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젠 지긋지긋한 저승사자 노릇을 그만두고 실업보험금이나 타먹겠다고 한단다. 논리가 복제되고 앞으로 인간도 복제되어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저 사람이고 저 사람이 이 사람이 되겠으니 아무리 재주가 용한 저승사자인들 두 손을 번쩍 들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였다. 개성의 죽음. 하늘나라에서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자. 그러면 파리에 비해 서울이 유행에 더 민감하고 또 유행을 잘 따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
획일화된 사회와 다양성 사회의 차이라고 간단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프랑스 사람들에 비해 한국 사람들의 개성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결과론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한국 사회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겐 개성도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하겠다. 즉 프랑스에선 경제적으로 가난해도 개성이 살아있을 수 있는데 반해 한국 사회에선 경제적으로 가난하면 개성이 설 자리가 아예 없다는 얘기이다. 물질 만능과 배금주의가 극도에 달함으로써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은 무능력한 사람이거나 무가치한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사람의 개성에 하등 무슨 가치를 인정해 주겠는가? 유행을 따르지 않았다간 그것은 곧 가난을 보이게 되는데 개성이 있기는커녕 무가치한 인간으로 비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가치 없고 능력 없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한결같이 유행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요컨대 물질 만능과 배금주의가 개성의 꽃 피우기를 애당초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 사회의 부유층과 지배층 사이에 마련된 사치 풍조는 한국 사회의 개성의 죽음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다. 앞서 잠깐 말한 피에르 부르디웨에 따르면 상류층이나 지배계급은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는 구별짓기 전략을 편다고 한다. 예컨대 한국의 부유층이나 지배층이 골프를 치는 것이나 그들 사이에 혼인을 하는 것은 그런 구별짓기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의 부유층과 지배층은 이 구별짓기 전략을 수행하는데 프랑스의 상류층에 비해 뜻밖의 어려움을 겪는다. 어찌 보면 역설적인 것 같지만 역설이 아니다. 프랑스의 상류층과 비교해보면 곧 알 수 있다. 프랑스의 상류층에겐 그들 나름의 전통이 있다. 부의 일부를 사회봉사 활동기금, 자선기금, 시민운동단체 연대기금 등으로 기부함으로써 사회에 환수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대로 사회 환수를 과시용으로 하지 않는다. 즉 프랑스 상류층의 사회 환수 전통은 오래된 가톨릭 전통과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되는 사회적 책무의 의식이 만나서 생긴 것이다. 그들은 이름 밝히기에 관심조차 없고 따라서 각종 언론들도 밝히지 않는다. 한국의 신문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일회성이고 과시용인 수혜의련금류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다. 또 그들은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기숙학교나 수녀원 부속학교에 보내 엄격하게 교육시키고 검약과 절제 그리고 성실의 미덕을 배우게 한다. 이것 또한 전통으로 자리 잡혀 있다. 그래서 부유층이나 지배층의 자식 중에서 한국의 오렌지족이나 김땡땡 같은 인물은 출연하기 어렵다. 그런 인물이 어쩌다 나오면 그 부모는 상류사회 안에서도 손가락질을 받게 되어 소외되는 쓴맛을 보아야 한다. 신흥 부자를 프랑스 말로 누보 리시라고 하는데 이 말에는 경멸적인 뉘앙스가 다분히 들어있다. 부유층이 가져 마땅한 전통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신흥 부자에게 전통이 있을 리 없다. 한국의 부유층은 모두 신흥 부자이고 지배 엘리트들도 모두 신흥이다. 그들에겐 사회 환수의 전통도 없고 자녀 교육을 엄격히 시키는 전통도 없다. 부와 권력 말고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으며 그 부와 권력도 갑자기 얻은 것이다. 적어도 심리적으로는 그렇다. 상류층들도 이 점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더욱 상류층의 구별짓기 노력은 필사적이다. 중산층은 중산층대로 죽기 살기를 쫓아가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려 든다. 그런데다가 한국에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희화적으로 말한다면 부유층이 앞서 달리는데 수많은 중산층들이 나도 하면서 뒤쫓아 달려가는 형국이다. 부유층이 이들 중산층들을 뒤로 젖히고 앞으로 도망칠 수 있는 방법, 즉 스스로 구별지을 수 있는 방법은 중산층보다 많은 돈을 뿌려 사치로 튀어나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또 쫓아오면 더 앞서 나가고 그래도 또 쫓아오면 더 앞서 나가고 앞서 달리는 부유층 사이 속에서도 이 구별짓기 경주는 나름대로 또 하나의 희화를 그리며 전개된다. 이 희화 속에서 우리는 거품 현상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다. 부정부패와 권력의 남용 현상도 이 그림 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아무리 개성을 살리자고 외쳐봐야 별 효과가 없다.
그런 주장을 하기에 앞서 물질 만능과 배금주의의 폐해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사회의 각계 지력층이 솔선수범하여 스스로 근검하게 살면서 남다른 개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오늘과 같은 시기에 가난하더라도 꿋꿋하게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남다른 개성을 하고 있다. 바로 그러한 개성이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개성인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수천억을 횡령하여 치부한 보통 사람의 정반대편에 있는 것이다. 이제 한국 땅에서 보통 사람에 관한 신화는 사라져야 한다. 보통 사람이 위대한 한국을 아무리 외쳐봐야 한국이 위대해지지 않는다. 위대한 인물이 나와야 나라가 위대해질 수 있는 것은 아주 쉬운 산수 문제와 같다. 드골도 위대한 프랑스를 외쳤다. 그러나 그는 자기와 같은 우익에 반대해도 알제리에서 물러날 줄 알았으며 그 자신이 군인 출신이었음에도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권을 합법화하는 용단을 내릴 줄도 알았다. 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에서 주도권을 휘두르는 미국의 최대한 딴죽을 걸면서 프랑스의 국익과 영향력을 최대한으로 올리는 데에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였다. 위대한 프랑스가 구호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빛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반대자조차 위대성을 발견하는 드골 같은 사람이 정치 지도자로 있었기 때문이다. 시청자 여러분,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